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결정됩니다.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학습해 온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세요. 행복해지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은이 캐런 케이시, 옮기니 방수연, 발행 센시어, 발행일 2023년 10월 17일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타인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타인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신뿐이므로 타인은 그들의 삶을 살도록 놓아두고 이제 타인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며 마음의 운전석에는 항상 내가 앉아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조언을 건넵니다. 불행한 유년 시절과 이혼, 알코올 중독으로 물든 삶을 보낸 저자는 오랫동안 타인이 보내는 외부 자극으로 자신을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내려고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고 상대가 눈살을 찌푸리거나 모질게 느껴지는 말을 던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러 영성의 길을 탐색했고 어떤 삶을 살지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서야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유지하는 나침반 같은 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 1971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개인적 글쓰기를 가르칠 때입니다.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추천한 책 중에 존 파웰이 쓴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말하기 두려워하는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선정하기 전에 정독했는데 38쪽에서 내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삶에 적용할 준비가 안 됐지만 깊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파월은 여느 때처럼 친구와 뉴욕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파월은 친구가 항상 들려서 신문을 사는 가판대에 함께 멈춰 섰죠. 그런데 가만 보니 가판대 주인은 많은 팁을 받았음에도 무척 무례했습니다. 가판대에서 떠나자 파월은 친구에게 왜 그렇게 무례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친구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 원한다면 인생에서 겪은 대부분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때 처음 어렴풋하게 남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내 가치를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얼굴이 굳어 있거나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지만 상대가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모질게 느껴지는 말을 한마디라도 던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갔죠.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은 둘째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했지만 눈길을 받아주는 경우도 드물어서 나는 그맘때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오로지 외부에서 받은 자극에 따라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애정이나 관심이 드문 일이었음에도 애써 애정을 확인하려다 매번 의기소침해지고 더욱 애걸하는 상황이 됐죠.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부모, 친구, 남편, 상사 등 그 누구의 행동도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렸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더 오래 걸렸어요. 수십 년의 노력 끝에야 완전히 수용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타인의 일에 거리를 둬라. 타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바쁘죠. 관계에서 거리 두기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리 두기만이 적절한 태도입니다. 타인이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지적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애정을 담은 행동입니다. 상대의 계획이 위험하거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책임이 여전히 없습니다. 거리 두기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때론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도움과 사랑을 주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갈등을 조정할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에서 상대를 구하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저 친절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삶에 너무 많이 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만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을 책임질 권리나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고 우리도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러 이 세상에 온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중독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남과 다른 고유한 영적 여정을 떠나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했던 삶의 고비들,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던 순간들만 잔뜩 떠올랐고 이런 경험에 도대체 어떻게 목적이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내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신을 내려놓고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제안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삶에서 지나온 모든 경험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스승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과거와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기여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과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으면 그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과민 반응하지 마라.
오래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던 시절 과민 반응에 대해 배운 일이 있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5 교수님 중 4분은 논문을 승인해 주셨지만 한 분은 차일피일 승인을 미뤘습니다. 더욱이 그 교수님과는 약속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승인해 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은 일단 구두 발표 날짜를 정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을 잡고 버티고 있던 교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가니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써야겠네. 나는 깜짝 놀랐고 이내 눈앞이 캄캄해졌죠. 잠시 가만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지만 생각은 이미 이런저런 무서운 시나리오를 넘나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을 한 뒤 연구실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4분은 이미 내 논문을 극찬하며 제 시간에 맞춰 승인했으니 나는 이 교수님을 망신 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우선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각을 장악했고 교수님이 걱정하는 내용을 나는 함께 검토해 보자고 차분히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욕설을 퍼붓고 달아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죠.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과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사실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저 그의 비판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300쪽가량 되는 논문에서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라면 못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도 내가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남편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체 이탈을 경험한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교수님의 비판을 반박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3시간 반 뒤 그는 내 논문을 극찬하며 승인했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연구실을 나왔으나 동시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 깊은 곳 어딘가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래된 습관대로 그의 비판에 과민하게 대응했다면 아마 학위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험 덕분에 박사 학위보다 더 소중한 2가지 교훈을 얻었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면 상황과 공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원하기만 한다면 내면의 지혜를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연구실을 나오며 느꼈던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후 답은 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민 반응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원만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 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 향하는 문도 열릴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과민 반응을 멈추세요. 내 삶은 물론 모든 관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받을 겁니다.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혼란에서 빠져나와라. 하객 대부분이 신랑 측 가족이었던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술이 더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여럿이 눈물을 쏟은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때는 나까지 이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동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동을 키우는 일이었고 내 마음 역시 혼란으로 가득 찰 것이 뻔했죠. 나를 비롯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소란을 계속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저녁을 넘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특히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 기억을 현재로 반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질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은 과거에 혼란스러운 일을 겪으며 뇌리에 남은 감정을 절대 현재 경험에 더딥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은 앞으로 생길 일을 해석하거나 예상할 때 이전 경험이나 적어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기억 쪽으로 너무도 쉽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혼란스럽다면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현재의 일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가정 환경이 평화보다 혼란에 가까웠다면 현재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늘 행동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기대했던 대로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마음은 혼란스러웠던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지금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의 문제에 굳이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혼란과 소동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습관이듯 타인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새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습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쁜 습관은 집착하고 반복함으로써 우리 몸에 뱄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오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되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고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 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앞만 보라. 행복하고 싶다면 철저히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려면 다들 알다시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래를 사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어릴 때는 운전할 날을 계획했습니다. 10대 때는 대학에 가거나 결혼할 날을, 취업을 하면 첫 승진과 그 다음 승진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앞일을 생각하는 것에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직업적이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계획해야 걸맞은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재 경험보다 미래 계획에 빠져 살 때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이 날마다 주는 교훈을 전부 놓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미래 계획에 너무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을의 지난 경험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알려고 과거로 가는 순간 현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보고 음미하며 깨달음을 얻고 감사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한순간에 마음이 다른 시공간을 떠돌게 내버려두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상투적인 말이 됐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빠지거나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후회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회상이나 기대가 즐거울지라도 그것은 신이 선택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자 바로 지금에만 주어지는 경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세요. 현재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박사 논문 심사 때 교수님과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할게요. 그 순간 내가 과거의 실패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게 뒀다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을 겁니다. 논문을 처음부터 새로 쓰지 않는 한 학위를 받지 못했겠죠. 매 순간 우리가 알아채기를 기다리는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도 느끼지 못했을 테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다음 순간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정구슬을 들여다봐도 남은 시간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드랍고 도톰한 이불로 몸을 감싸듯 지금 이 순간 속에 푹 묻힌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이 바라는 바로 그 방식대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은 우리 인생을 위한 신의 뜻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현재는 곧 평화를 뜻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현재라는 이불 속에 몸을 묻어보세요. 모든 경험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하세요. 괴로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 모두 삶의 여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좋은 점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만족할 만큼 건강하거나 특별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와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저절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가요? 그런 경험에도 기꺼이 감사하게 되면 바로 교훈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믿기 힘들어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진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특히 비극적이거나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나서 보니 중요한 전환점 또는 인생의 교훈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드러나는 일은 드뭅니다. 전체 그림이 드러나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한 번에 조금씩 보여준다고들 합니다. 확실히 나는 이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나만 해도 첫 결혼 생활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 미리 알았더라면 얼어붙고 말았을 겁니다. 덕분에 나는 감정의 격변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며 내가 받은 모든 선물, 즉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하나하나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었죠. 감사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의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경험을 반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사실 경험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의 고유한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경험이라면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높은 권능은 알고 있지만 자아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어느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선택함으로 엄청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슬픈 상황에서도 말이죠. 신의 무한한 지혜를 의심하는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렇게 찾아 헤매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감사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걱정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가능한지도 몰랐던 평화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캐런 케이시는 명상, 영성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녀는 불화가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며 늘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자랐고 점점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불안을 줄여주는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타인의 마음에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 사람의 몫이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자는 차차 중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타인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원서의 제목을 보면 나의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자연스레 변화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풍요로운 인생도 내적인 풍요로움이 함께해야 유지될 수 있겠죠. 저자는 타인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찾고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내 자존감을 찾는 사람의 본성을 극복하고 오로지 내 삶에 집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고 왜 진작 이렇게 마음먹지 못했을까 생각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듯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